일본이 2년 뒤부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방적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방류 결정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주변 국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 방류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이 진단 키트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방역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학교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검토와 허가가 먼저라면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간이 진단 키트를 둘러싼 논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2030 초선 의원의 반성문을 놓고 강경 지지층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이 해당 의원들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요일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16일 사상 최대인 13조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합니다. 보통주는 주당 354원, 우선주는 355원이 지급되는데 최대 주주인 총수 일가가 받는 배당금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사천해변 앞바다에서 보트 낚시를 하다 높은 파도에 흔들려 바다에 빠진 낚시꾼을 근처에 있던 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강사인 강병수 씨로 강 씨는 바다 한가운데 뒤집혀 있던 보트까지 땅으로 건져냈고 구조된 남성은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져 지난 2004년 한파특보 개정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 등 내륙에 4월 한파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쇄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선 재선 의원 모임에 이어서 오늘은 3선 모임까지 선거 패배 이후 쇄신책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금요일 선출 예정인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당의 속도를 내서 통합전당대회로 지도부를 선출할지 아니면 국민의힘부터 지도부를 선출할지가 관건입니다. 아직 합당 논의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4선의 친문 윤호중 의원과 3선의 비문 박완조 의원의 맞대결로 치러집니다.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뒤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인 만큼 두 후보 모두 당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법사위원장 경험을 강조하며 강력한 당정청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조 의원은 당정청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며 당은 민심에 더 귀 기울이고 청와대는 민심을 대변하는 당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다른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윤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정의롭고 공정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이 사안은 지난 총선을 통해 충분히 심판받았다고 밝힌 반면 박 의원은 1년 반이 지난 일이더라도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며 조국 사태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1년 반 이전에 진행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난해 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지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쟁은 당의 2030 청년 의원들의 반성문에서 촉발됐는데요. 지난주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을 검찰개혁과 동일시에 옹호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에도 후보를 낸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강성 당원들의 비판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엔 3선 의원들이 모여 선거 패배 원인과 쇄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초선들의 반성문이나 당원들의 비판 모두 민심과 당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소통해서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발표한 분들도 당신과 민심의 그런 하나의 반영이고 또 그것에 비판하신 분들도 당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로 생각하고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고 함께 의견들을 모아나가도록 결국 내부 분열 논란을 잠재우고 당을 안정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런 만큼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조국 사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수렴해 당 혁신안을 만드는 데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신경전이 치열하다고요. 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합당의 속도를 내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 함께 지도부를 선출할지 관심인데요. 양당이 본격 논의에 돌입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을 향해 하루빨리 합당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은 이번 주 금요일 의원총회에서 합당 관련 의견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주 권한대행은 국민의당도 다음 주에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국민의당 의사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의 시간표에 따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위 발족 시기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준위를 발족시키면 국민의당을 무시한 채 우리끼리만 일방적으로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런 가운데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논쟁이 단일화 협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스스로 노력할 생각부터 해야지 무슨 대통합 타령이냐며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건방지다, 합당해서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라는 등 비난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옛날 사고방식이라 평가할 게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이라며 가치 없는 발언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양당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서는 시도당 일정을 조정해서 정당법과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이 합당에 대한 입장을 독촉하는 건 국민의당의 정당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다음 주까지 당원들의 뜻을 물을 계획이라며 야권의 혁신적인 대통합과 정권교체라는 큰 목적에 동의한다면 통합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단지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큰 목적에 동의를 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무리 없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통합을 공언해 왔는데요. 논의에 언제쯤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는 현 정부 처음으로 야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도입과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현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이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 첫 번째 건의 안건은 코로나19 간이 진단키트 도입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진단키트를 활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방역이 초래하는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그 예로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산 키트를 활용하는 독일의 경우를 들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관련 토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단키트가 보완제로는 충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 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이미 인정한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활용해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중대본 등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급등한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입장은 예상대로였다고 말했습니다. 변 장관은 공시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인 만큼 신뢰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 논란의 핵심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올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 시장은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처럼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초선거 개선 서울시장 당시 자신의 국무회의 참석률이 70%였는데 이번 임기에도 최대한 참석해 민심을 전달하고 정부와 야당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홍보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것들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오 시장의 제안과 관계부처의 짧은 답변만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든 부동산 문제든 서울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소통으로 각 부처와 서울시가 같은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2년 뒤부터 오염수에 든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건데요. 국내외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결국 해양 방류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결정의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스가 총리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염수 처리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염수 보관을 위한 탱크의 용량도 곧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빨리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스가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基準をはるかに上回る安全性を確保し、政府を挙げて風評対策を徹底することを前提に、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네,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해양 방류에 반대해온 어업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해양 방류를 공식화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난해 10월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국내외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보류했는데요. 그 뒤에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도 약속받는 등 해양 방류 결정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네,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업단체들도 당장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본 국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7일 스가 총리를 관저에서 직접 만난 기시 히로시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이번 결정이 나온 뒤에 항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 전국 어업 종사자들의 마음을 짓밟았다면서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고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 총리관자 앞에서는 오늘 낮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 방류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대안을 검토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염수를 장기간 육상에 보관해서 방사성 물질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 그리고 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처분하는 방안 등을 그동안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비용이 싸게 드는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일본 지부도 후쿠시마를 시작으로 일본 국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시민들의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국장은 오염수를 태평양에 의도적으로 투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면서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른 일본의 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반발 속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네, 지난 2011년 사고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녹아내린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새로 생기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인 양이 약 125만 톤에 이릅니다. 이 오염수 안에는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60여 종이 포함돼 그동안 국제적인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화 처리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이중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된 오염수는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배출 기준을 넘어서는 나머지 오염수 70%는 그대로 내보낼 수 없는 만큼 농도를 낮춰서 방류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입니다. 두 번의 정화를 거치고 여기에 바닷물을 400에서 500배 더 섞어서 희석시킨 뒤에 오는 2051년 후쿠시마 원전 폐로 전까지 방류를 모두 마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도쿄전력은 앞으로 2년 뒤 방류를 목표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과의 보상 협상 등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가의 이해를 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 여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 정부는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갖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앞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지만 방류 자체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 환경의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을 우리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렸다는 지적입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오늘 오후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충분한 협의와 정보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가 초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정부가 강력한 반대 의사는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일본에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검증도 받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이미 금지돼 있고 오염수 방출이 이뤄지면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등을 통해서도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방사능 유입 감시망을 운영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오염수가 실제로 방출되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도달하기까지는 4-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IAEA 등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방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열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루자는 우리 제안에 동의한 나라는 2나라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소송도 선례가 없는 데다 피해 입증부터 쉽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탈핵 시민운동은 주변국이 반대해온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 테러로 규정하고 방류를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은 일본 정부가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옵션을 검토한 것을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옵션과 그들이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을 내렸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하다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주변국의 동의 없이 방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도 일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오전에 일본 결정이 나오자 이 대변인 담화 형식을 통해서 이번 일본의 결정은 무책임하고 일방적이다. 이렇게 강력 비판했습니다. 네, 일본이 안전조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류 결정을 그냥 밀어붙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때문에 국제적인 건강안전 그리고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주변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관련 국가들 그리고 국제원자력 기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어떤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원전 오염수를 무단으로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네,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중국 외교부 입장은 국제사회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 단계의 조치는 남겨두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책임을 인식하고 과학적 태도로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 그리고 일본 국민의 이 심각한 우려에 대해서 답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가적 대응을 유보한다고 밝힌 만큼 일본이 무단 방류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일 경우 구체적인 조치는 그때 하겠다 이런 대응 움직임을 시사한 겁니다. 중국 관변 매체들은 중국이 주변국들과 공동으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틀 안에서도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일본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수억 명이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도 대부분의 서구 언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42명 추가돼 누적 11만 68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28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35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제주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교회와 관련해서 확진자 14명이 집단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어제 확진된 10대 A군의 부모가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A군의 아버지가 목사로 근무하는 교회 신도 1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가운데 괴산군 공무원 1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할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서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12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고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28.2%로 3주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재조정되면 등교 방침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오히려 등교 방침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주장했던 등교 확대 요구와는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교사들에게 불안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흘 동안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재개됐죠. 보건소들은 바뀐 접종 대상자들과 일정 조율을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문을 열자마자 보건교사들이 잇따라 방문합니다. 나흘 동안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된 이틀째 모습입니다. 접종이 재개된 대상은 특수교육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학교 보건교사들. 접종 보류 소식에 불안했던 대상자들은 정부 발표를 믿고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접종이 이제 취소됐다고 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자체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좀 처음에 고민이 들었었고 좀 불안했었죠. 이거 맞아도 되는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존 접종 예정자 가운데 30세 미만을 제외하면서 접종 대상자들을 다시 분류하고 일정을 조율하느라 아직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재개 첫날부터 접종을 시작한 자치구는 5곳, 이틀째부터 시작한 자치구는 모두 10곳에 이릅니다. 이곳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도 구민들과 일정 조율을 마치고 접종을 재개한 지 이틀째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10개 자치구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접종이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구에서는 관내 보건교사 및 접종 대상자들이 이미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루에 접종 가능한 인원별로 나누어서 4일에 걸쳐서 모든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돌봄 종사자들과 항공 승무원에 대한 접종 일정은 16일에서 사흘 미뤄져 19일부터 진행됩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는 원래대로 23일부터 시작되지만 마찬가지로 30세 미만은 제외되면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신규 환자가 600명대에서 이틀째 500명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 1을 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 본격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생활시설뿐 아니라 대학이나 종교시설 입장에도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님 그리고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정부가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4차 유행 가능성 초기 단계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결국은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이제 지금 과거랑 달리 이제 그 3차 유행을 지나서 이제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제 그런 근거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그 이런 그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는 이제 주로 그 이동량 증가와 같이 이제 동반이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재생산 지수가 한 1 정도를 넘을랑 말랑하고 이제 비수도권은 1 아래에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인 상태에서는 이동량이 증가를 해도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재생산 지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 1이 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이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감염병 그 단계 보면 뭐 더블링이나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 그런 재생산 지수도 급격하게 늘고 확진자 수도 급격하게 느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한 300~400명대의 기저를 유지했던 이제 확진자 수가 지금 500명을 넘어서 이제 7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기저 베이스라인이 이제 바뀐 상태고 이건 어찌 보면 이제 4차 유행의 초입 단계에 이제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잘 이제 관리를 해야지만 대유행으로 오지 않고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천은미 교수님,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다고 하잖아요. 1.12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도 28%까지 왔다고 합니다. 확산세가 더 확산될 가능성 더 커진 겁니까 지금?
3차 대유행 12월에는 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률이 한 13% 정도인데 지금은 2배가 넘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3차 대유행 시기에 확진이 돼 있던 분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돼 있고 예. 그분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는 것뿐 아니라 3차 유행 때 없었던 변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남미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증가가 되고 있고 예. 국내에서는 아직 검사 수가 작아서 그런지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지금의 방역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방역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신속 진단 키트를 좀 활용하는 방안 계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장소에 입장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성 반응이 나면 바로 PCR 검사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마련될 거기 때문에 미처 발견되지 않고 주변에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서울시가 무엇을 강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보도는 사실은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 정확하려면 중대본과 앞으로 그 시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 라고 보도가 되는 게 가장 정확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간이 진단 키트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대학이나 종교시설 입장하기 전에 이 키트로 확인을 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방역당국과 협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 간이 진단 키트, 검사 키트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천우미 교수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간이 진단 키트하고요, 우리가 지금 검사하고 있는 PCR 검사하고 먼저 어떻게 다른 겁니까? WHO에서 그 간이 진단 키트를 승인하는 조건은 최소한 PCR 검사에 특히 민감도가 있을 때 양성으로 나오는 확률이 80%가 넘어야 되고요. 음성일 때 음성으로 나와야 될 확률이 97%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1회 검사 시에 유증상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72%, 무증상자는 58%가 나왔었고요. 이 신속 항원은 우리 세포에 있는 단백질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바로 있을 때나 증상 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증상 일주일 전에 검사를 할 때는 94% 정도가 나오고요. 증상이 생긴 2주 내에 하면 41%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콧물이 조금 난다든지 그리고 내가 어디 뭐 노래방이나 이런 데 다녀왔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검사를 하게 되면 94%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오늘 검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CDC에서 반드시 24시간이나 36시간 이내에 두 번째 검사를 시행하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검사를 시행하면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희 개인적 경험으로도 독감 검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 저는 3번 다 양성이 봤기 때문에 반복 검사 그리고 언제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다 여러 개를 갖다 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학교 기숙사라든지 학교라든지 교도소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곳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상혁 전문의님, 지금 천우미 교수님은 PCR 양성인 사람이 검사를 하면 PCR 검사 때 양성이 나온 사람이 이 간이 검사를 해도 72% 정도 맞춘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상혁 전문의님, 근데 그동안 방역 당국이 이 간이 진단 키트를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활용하지 않았다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신종 감염병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확진 검사도 필요하고 사실 신속 진단 키트도 다 필요합니다.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뭐 신종플루 전 세계 팬데믹이 왔지만 비교적 빨리 이제 그 조절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19는 이제 모든 게 아주 다 개발 단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지금 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이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는 아직 개발 단계고 신속 진단 키트 역시도 아직 개발 단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신속 진단 키트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갖다가 이제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제 검증된 기관에서 이제 공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이제 뭐 키트들 각자의 이제 그런 키트들마다의 뭐 나름의 연구 결과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 식약처 승인을 받은 키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갖다가 공신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은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국내에 개발된 키트에 대해서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이틀 전쯤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98명 대상으로 확진 환자 대상으로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위음성이라고 이제 이 환자가 그 양성인데 음성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한 그런 능력을 양성인데 음성이 나오는 경우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정확도가 한 17.5%, 17.5%? 스트릭트하게 했을 때 그리고 그걸 많이 그 이제 좀 CT 값이라고 해서 그런 범위를 굉장히 넓혔을 때도 한 41.1%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에서 4명 정도는 진단을 해내지만 나머지는 진단하지 못하는 걸로 이제 서울대병원 결과는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위음성도 문제지만 이제 위양성도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민감도 특이도가 99.9%인 키트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키트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유병률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우리나라 유병률이 한 0.2%, 미국이 한 9.2%가 되는데 10,000명을 검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위양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데 환자라고 이제 진단하는 잘못하는 확률이 우리나라는 3명 중에 1명이 됩니다. 99.9%짜리 민감도 특이도를 갖고 있어도 근데 미국같이 9.2%의 유병률 그 확진 환자가 많은 경우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정확한 그 각 키트마다 제대로 된 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식약처에서 이제 제출을 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야지만 이건 지금 임상 연구기 때문에 이게 또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제대로 된 그 연구 조건을 가지고 식약처 승인을 받아서 그 식약처 승인을 받아봤더니 민감도가 몇 %다, 특이도가 몇 %다 이런 정확한 이제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있어야 그걸 갖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완해서 쓸 거냐, 어디다 적용할 거냐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식약처 그 승인을 받은 키트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좀 부족한 상태죠. 필요는 하지만. 앞서 천은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조금 다른 거는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서울대 겸사 결과에 나온 거는 조금 우리가 대상자를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일주일 이내에 신속한 검사를 해야지 나온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입원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했고 입원을 했다는 건 이 환자는 이미 생활치료시설을 거치거나 진단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입원하시기 때문에 일주일이 훨씬 지난 분들입니다. 증상이. 그렇고 그중에는 기계호흡을 하는 분도 있고요. 고농도 산소를 쓴다. 이분은 2주, 3주가 이미 지난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원 검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1대1로 비교를 했기 때문에 17.5가 나왔고 아까 말한 CT 밸류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 증폭을 하는 건데 25 이하일 때 하고 30일 때, 25 이하일 때 41%가 나왔고요. 30 이하일 때가 지금 27%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감염된 지 일주일 내에 검사라면 높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94%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자는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항원 검사를 항원 검사는 외래에서 하는 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게 나왔고 아까 국내에 승인된 키트가 없다고 하셨는데 해외 수출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9월, 10월 달에 가장 좀 유명한 검사가 슬로바키아의 그 매스 스크리닝이라고 전 국민, 500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연구가 있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2주 만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56%를 감소를 시켜서 그 기계가 우리나라 기계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수출하는 기계를 국내에서 조금만 더 잘 개발을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기계가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간이 검사가 정확도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면 쓰면 쓸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연 감염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간이 검사 자냐, 간이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요. 만약에요, 지금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만약에 간이 검사 결과 나와서 어떤 학교나 이런 시설에 입장을 허용했을 경우에 감염이 더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예. 안 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스크린을 하게 되면 아까 증상이 있는 경우는 그 94% 걸러내고 무증상도 58% 평균적으로 걸러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예. 한 번을 해서 안 나오면 2번을 하면 되고 사실은 학교나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가장 좋은 건 가정에서 쓰는 거거든요. 예. 가족 내 감염을 차단한다면 지역사회 감염이 차단이 될 수 있고 사회 감염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집에서 두고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유흥시설처럼 이번에도 유흥시설에서의 감염이 거의 400명 가까이 확산을 했거든요. 예. 그런 곳에 가시는 분들은 역학조사가 잘 안 되고 예. 한 곳을 들리는 곳이 여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사용을 해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음성이 나왔을 때 양성이 나왔는데 음성이 나왔을 때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랑 지금은 아무 검사도 안 하고 거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검사를 하는 게 더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확도나 민감도가 떨어지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예. 심상혁 전문의는 어떻게 보세요? 정확도나 민감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검사를 하고 들어가게 하는 게 방역에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천은미 교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뭔가를 갖다가 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인을 받아야 되고 그 국가 공인을 받았을 때의 민감도 특이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이제 그 다음 수준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를 이제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지금 보면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보면 방역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예, 방역 예. 효과가 떨어지고 확진자 수를 많이 생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학조사관을 해봤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가서 그런 검사를 하고 실전에 적용했을 때 이제 혼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키트가 정말로 저도 90% 넘는 정말 다 찾아낸 키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그런 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유흥시설 앞에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적용을 했을 때 예. 지금 이제 사실 그 문제가 뭐냐면 집합금지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부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10군데 중에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길 건데 지금 이걸 갖다가 생길 곳과 안 생길 곳을 구분을 해내질 못하니까 10군데를 다 집합금지를 갖고 모두 다 경제적인 피해를 예, 보고 손해를 예. 보고 다 같이 지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가 혹시라도 정확도가 정말 좋다 그러면 이 10개와 1개, 1개와 9개를 구분해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집합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걸 적절히 사용해가지고 1개와 9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으려 그러면 그 근거가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가 일단 나와야 되고요. 네. 그 2차적으로는 그 앞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석 예, 진단 예. 키트를 지금 이제 방역당국에서 지금 자꾸 뭐 과거에 9시 이런 그 집합금지 그런 그 네. 이후에 사적 모임금지 시간을 자꾸 만드는 이유가 1차, 그러니까 술 드시고 1차 이상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방역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거거든요. 아. 근데 뭐 유흥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뭐 술 잔뜩 드시고 뭐 어떤 곳에서 그 방문을 하셔 오셨는데 예. 신속 진단 키트를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10에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결과가 나올 예. 동안. 그럼 그분들이 그럼 과연 그 술 드시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디서 어떻게 대기를 하고 결과가 위양성이 나왔든 양성이 나왔을 때 그럼 그 밤 늦은 시간에 어딘가에 또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그 뭐 검사를 하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한두 명일 때는 상관없는데 뭐 10,000명, 10만 명 단위에 1,000명 단위가 이렇게 오게 된다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 그런 어찌 보면 나오지 않을 때 위양성산자까지 관리한다고 전화를 밤중에 받아야 되고 혼란이나 이런 예, 것들이 예.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구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전에 네.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좋은 검사니까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모의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모의 훈련 해보고 아주 이제 그런 그 좀 시범 사업 같은 걸로 해서 네. 어떤 기관들에서 실제로 시험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확진자가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둘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하고 검증이 된 이후에 이제 큰 단위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이렇게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시작은 일단은 그 검증된 국가 검증된 검증 식약처 우리나라에서 쓸 거면 다른 나라에서 쓸 거면 상관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쓸 거면 우리나라 식약처에 승인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런 결과들을 좀 기업들에서 잘 만들어서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방편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걸 적용하는 거는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혼란까지 고려를 해서 시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사 키트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 과정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잘못해서 방역 혼란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점도 또 방역 당국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시범 사업부터 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청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시범사업 하는 것이 더 절차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 키트는 사실은 가장 유용한 건 제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에서 FDA 승인도 가정용입니다. 홈키트라고 그러거든요. 집에서 우리가 가족이 사용해서 학교를 갈 수 있는지 테스트해서 음성이면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정부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미국 FDA처럼 승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약간 추웠기 때문에 감기가 아닌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만일 키트가 있었으면 저 검사를 하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없었기 때문에 조금 초조한 면도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더 절차나 과정 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이제 시범 사업으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하면 되고요. 사실 유용시설 같은 경우, 주점이나 룸살롱 같은 경우는 밀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업별로 이제 시설별로 방역을 따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받아야 되니까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별로 당연히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자가 진단 키트는 스스로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2살 이상은 다 할 수 있는 검사 키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검사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하기 싫다고 못하겠다 그러면 종사자분이 몇 번 연습을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키트예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처음에 이게 의료진이 해야 되고 코피가 나고 여러 가지 뭐 혼란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임신 키트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혜엽 전문의님, 이 가정에서는 먼저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신속 항원 검사를 가정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만들어지고 검사의 안전성, 유효성, 거기에 이제 편의성 그리고 그 이후 그 검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들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가정뿐만 아니라 뭐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어떤 필요한 경우는 뭐 요양시설에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그 키트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을 만큼의 검증이 돼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 있는 게 이제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사엽 전문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이 간이 검사 키트 정확도를 더 높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식약처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천임 교수님, 우리 식약처도 나름대로 판단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식약처가 사용을 허가하고 승인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승인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 키트를 보시면 미국에는 승인된 게 그 일반 의약품은 2개가 한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번을 검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 사용했던 그 독감 키트는 여러 개가 들어 있어요. 한 20개 정도 들이로 되어 있어서 집에다 갖다 놓고 수시로 일주일에 2번, 3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허가를 하실 때 가정용으로 10개 세트, 뭐 사업장용으로 30개 세트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주시면 비용도 저렴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강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주시면 전 정부에서 조금만 서둘러 준다면 지금 확산세가 계속 늘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 내에서 감염 차단만 해주면
상당 부분 가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다음에 백신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이 키트가 도움을 분명히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돼요. 최근에 이스라엘 그 연구에서 남아공 바이러스에 파이자 백신을 맞은 분들이 감염이 됐어요.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안 되고, 그 말은 백신을 맞더라도 변이가 생기면 우리는 다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키트는 상비처럼 집에 있는 것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분께 이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두 분 전문가입니다만 약간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신속 진단 키트 식약처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사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유능한 집권 여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변하겠습니다. 174명의 힘을 모아내는 네트워크 리더십이 필요할 때이며 이미 그 1년 반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어떤 평가에 있어서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내대표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견해를 표명하지 않으실까? 국민의당과의 협상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저 문제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오늘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재부선 참패 후 쇄신책 논의에 부심하고 있는 민주당. 과연 앞으로 있을 지도부 선출에서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게 될지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그 첫 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재편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금요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모두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요. 초선, 재선, 3선 의원 모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제 과도기라고 봅니다. 과연 여당이 이 새로운 모습을 한번 황골 탈퇴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갈 건지 이번에 표를 찍었던 그런 중도층이라는 대다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좀 세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일단 신임 원내대표 경선은 윤호중 대 박원주 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어떤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재감이 뚜렷한 친문 의원 대 존재감이 약한 비문 의원의 구도이다. 그리고 솔직히 어느 정도 승부가 예견된 그런 구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 경선은 어떻게 국민들이 확 감동을 주거나 하기는 조금 뭐 솔직히 그래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요. 원내 정책의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것 아닐까요? 원래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당 지도부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당 주류 그러니까 친문이 사실상 거의 뭐 장악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당 방향을 바꾸기는 크게 쉽지 않대요. 바뀌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또 당 대표가 있고 청와대가 있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오늘 3선 모임에서는 조국 사태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뭐 그 조국 사태 평가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강성 당원들을 인식한 것 아니냐,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이 좀 일부 후퇴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게 이보 후퇴일 수도 있는데요. 조국은 민주당에 있어 조국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될 조국과 같은 존재죠.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조국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실제로 민주당의 주류 나가서 민주당 전체 기본적인 논리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당내 민주당의 주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의 논리와 조국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초재선 의원들 3선까지 이제 조국 사태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실은 원천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당이 조국처럼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서 다음 달 초에는 또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데요. 유력 당권주자로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들 이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자신만의 또 선명성 경쟁을 시작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세 분이 그냥 범친노로 보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조금 차별성을 알겠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다음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될 후보 아니겠습니까? 세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범친문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지의 표시인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게 좀 비문의 색깔이 좀 뚜렷한 노무현 의원이라든지 또 뭐 조홍천 이런 좀 젊은 재선들이 같이 좀 경쟁을 했더라면 좀 훨씬 더 보기도 좋고 그런 좀 흥행 효과도 거둘 수 있을 텐데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현안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의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옛날에는 친노모 논란이 있었고 친문 논란이 있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집을 갖고자 하는 젊은이들한테 LTV DTI를 40%, 60% 다 제한해버리면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4억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6억이란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자기가 갖는 그런 분양 무주택자한테 LTV DTI를 90%씩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네, 송영길 의원이 파격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대출 90%까지 확대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 내에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또 어떤 반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밖으로 드러난 거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1, 2년에 걸쳐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발성 혹은 기발한 아이디어 이렇게 한두 개로 부동산 민심을 돌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서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곤 하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당 안팎에서는 친문의 이선 후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특정 사람을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정인을 배제하는 건 옳지 않지만 특정 계파를 배제하는 건 사실 권력의 법칙입니다. 이른바 이제 계파 소멸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특정 계파가 그 정권이 충분히 역할을 했으면 자동적으로 점점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이제 상도동계, 동교동계들이 그러니까 집권 후에는 자동적으로 소멸했고 친이 친박계도 자동적으로 소멸했듯이 친노 친문도 역할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향세를 걷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뭐 일반적인 권력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금 어쨌든 그런 그 하향세가 그렇기 때문에 친문 이선 후퇴는 누가 특별하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권력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또 여러 목소리 가운데 모두가 친문이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우원식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 문제와 반성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하나씩 잘라내서 거기에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지 분명한 것은 민주당에는 전통적인 그런 계파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계파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요. 네, 민주당 내 계파는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원장님도 얼마 전에 출연하셔서 민주당에 사실은 계파가 없다. 대부분 다 친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그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압니다. 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이제 자주 만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당직자들에게 한번 우원식 의원처럼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 당에 계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의 대부분의 당직자라든지 혹은 비문 의원들이 뭐라고 하는 건지를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 나올 수 있다. 상당히 좀 센 대답이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계파가 없다라는 이런 인식이 좀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요. 계파는 적절히 있어야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옳은 소리, 쓴 소리가 나오는 건데 너무 심하게 대립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요. 그러나 더 나쁜 거는 특정 계파가 완전히 당을 지배한 것. 이건 정말 여야를 불문하고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찾았습니다. 자, 지금 대권 여론조사하면 민주당 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죠. 이재명 지사.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현장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좀 냉철하게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충격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성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질서 있게 수습해 나갈 건지. 우리가 국민들의 질책을 크게 받았는데 그동안 국민들의 민심, 국민들의 질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께서 우리 집권 여당에 잘 되라고 아주 고된 매를 드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민생 개혁에 실용적으로 접근해서 작은 성과를 많이 내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면 우리한테 큰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조 시대에도 왕이 국민을 두려워했는데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은 정말 두려운 존재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문 지지층, 특히 열성 지지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인물로 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명의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지사를 찾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보여주신 그 불과 몇 초의 화면은 정말 여권의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재명 쏠림 현상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가까이 갔고 같이 사진을 찍고 카메라를 찍으면 표에 당 대표들인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안 갔지 않습니까? 거리도 짰습니까 우리 당이 불편하고 그만큼 당에서 지금 저서히 이재명 쪽으로 힘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게 하나고 그건 뭐냐면 당 내 민주당 내에 아시다시피 친문 후보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초기에는 김경수 그다음에 조국 유시민 같은 사람 대권자 거론됐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이제 채우려고 최근 들어서 이제 추미애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이광재 이런 의원들이 이제 가지고 거론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죠. 그 자리를 이재명 지사가 탄탄히 채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한테 이 멘트들을 말하는 걸 보면요, 조용하고 차분한데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센 발언입니다. 왕조 시대에도 국민들은 무서워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 시대에도 국민을 무서워해라라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국민들 무서워해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문팬 친문 열성 지지자들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멀리 바깥에 있는 국민들을 봐라. 라는 저는 아주 따끔한 저는 그런 조언으로 저는 들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과 합당을 놓고 주도권 잡기 경쟁이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조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은 대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민의당이 시도당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다음 주 중에는 결론을 낼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라인을 통해서 국민의당의 이 시간 계획표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논의 과정을 진행을 하겠으니까 다음 주 정도 그때까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주호영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뭐 통화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합당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합당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그 가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단일화보다 한 10배 더 어려운 게 합당입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당의 지도 체제 문제와 관계가 돼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각 당의 당협위원장들, 조직들 서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이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아주 과감하게 양보를 하는 것.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자강론을 강조한 측면도 그것을 염두에 둔 걸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거는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이 벌써 내부적으로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도 구도가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빨리 당과 합당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원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그 배가 좀 깊이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무자가 빨리 하루빨리라도 나와서 수술을 차근차근 협상을 벌려 나가야지 지금처럼 전화로 혹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만에 지금 4월 16일까지 조호영 대표가 지금 의총에서까지 결정해서 자기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 3일 사이에 될 수 있을 건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노동 전문가를 만나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대선 행보를 이제 시작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이미 대선 학습 공부가 시작됐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특히 최근 들어 한 10번 정도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7번 정도가 또 우세한 것 같아요. 1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위를 한 거 보면 최근 들어 올라간 이유가 충청도,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60대 이상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지지도가. 윤석열의 지지도가. 그래서 본인은 이제 20, 30대와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경우 이재명이나 다른 후보하고 경쟁을 벌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공부하는 것도 보면은 복지라는 젊은 층 일자리 하는 상당히 20, 30대와 중도층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단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제 공부를 잘 할지 이제 웃습니다. 대학 다닐 때니까 고시 공부 여러 번 떨어질 때 그 9번째 된 것도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고시 공부는 않고 전혀 엉뚱한 공부했다. 노자장자라든지 뭐 서양철학이라든지 다른 공부하더라고. 근데 학습 효과는 상당히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공부하고 배운 거를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 이거 메시지라든지 또 스피치 이 부분은 또 전혀 별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과연 국민 앞에, 대중 앞에 나서서 어떤 메시지 전달력, 스피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부분이 대단히 궁금하죠. 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번 때 포토 정치한다고 얘기하셨고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 정치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그 단계가 쭉 있죠. 이제 물밑 정치하고 메시지 정치하고 그다음에 포토 정치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책 정치, 인터뷰 정치와 책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요. 조만간 책 나온다면서요. 책이 지금 이미 이제 13일 어제 나온 책이 있습니다. 2월달 나오고 세 권이 토탈 지금 나왔는데 책은 마지막 정치하기 일보 직전에 하는 겁니다. 2월달에 하나 나온 게 어느 출판사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윤석열 국민 청문회
라는 책입니다. 예, 가상적으로 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과거에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운명이란 예, 책을, 운명이란 책을 냈습니다. 예, 책을 내고 그 이제 책이 아주 정치에 히트를 쳐서 뛰어드셨죠. 그 예. 탄력을 받아서 갔는데 예.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게 이제 구수한 윤석열이라고 그랬어요. 네. 서울법대 이제 7과학번 동기의 시점으로 이제 쓴 겁니다. 한 방송 예. 작가가. 그리고 지금 아마 어제 오늘 나왔을지 모르겠고 또 하나가 이제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인데요. 네. 예, 그건 이제 수암고 동문 이제 전직 기자 출신 그렇군요.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상당히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책마다 이제 어린 시절에 주로 예. 포커스 맞춘 책이 있고 정책에 맞춘 것도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아직 배포가 안 됐습니다. 예. 국민들이 보게 되면 이 정도면 대권 주자감이라든지 좀 예.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들이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사람 중에 눈길을 끄는 사람이 이철희 전 의원입니다. 정무수석으로 내정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정무수석과 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뭐 과거에 같이 이철희 전 의원과 같이 청와대에 있어봤기 때문에 같이 있어보셨습니까? 잘 알고 이제 그 사람 실력이나 이런 걸 압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전 의원이죠 아직은 네. 상당히 그 기획에 아주 능합니다. 정무 기획에. 정무 기획에. 예. 그래서 저는 기존의 정무수석들이 그 여야 관계, 대야 관계에 주로 많이 스킨십에 중점을 둔다면 네. 아마 윤석열은 대선을 앞두고 큰 그림을 그리는 기획, 정무 기획에 상당히 역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앞서 이 조국 문제, 조국 사태 문제는 민주당이 계속 안고 갈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부끄럽고 좀 창피합니다.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원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하겠습니다. 2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우리 당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창피합니다. 네, 이철희 전 의원이 이후로 이제 불출마 선언했고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무수석으로요. 정무수석으로 들어가면 본인의 생각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당에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것 같거든요. 당청 관계 변화도 예상이 됩니까? 야, 저도 이제 궁금한데 지금 이철희 의원 조금 전에 작년 10월 발언인데 그 당시에 저 정도 발언이면 상당히 용감한 발언입니다. 아주 쉽지 않죠. 아주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않으면 힘든데 근데 이번에 정무수석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때처럼 제대로 직언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한 발언과 행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궁금한데 지금 현재 정무수석이 이제 최대성 의원이 4선 국회의원이고 그 전에 정무수석이 이제 3선입니다. 강기정. 근데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이 되면 초선이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다가 이제 신문 실세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당정간의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해낼 수 있을지라는 부분이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솔직히 그 부분을 대통령이 힘을 실으냐인데 이철희 의원처럼 사실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면 상당히 오히려 의외로 상당히 운신의 폭도 넓어지고 민주당이라든지 대통령의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다수의 친문 어떤 강성파 의원들 중진들이 그걸 순순히 그걸 따라줄지 아니면 강하게 제동을 걸지 이게 또 앞으로 임기 말에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정부와 좀 결이 다른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민주당 소속의 강남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그 오 시장의 규제 하나 방침은 저는 일단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주택 공급을 공공개발도 하는
해야 되지만은 또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그 민간 개발 통한 공급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강남 국민들이 원하는 공급 방식은 민간 개발 방식을 오히려 선호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네, 강남구청장, 강남구 주민들의 여론을 좀 의식한 발언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의식했다기보다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한 그런 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주류 그리고 이제 저분도 이제 정순균 청장 저 개인적으로 알지만 상당히 친문 성향이 강한 분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저렇게까지 오세훈 시장의 구제가 옳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 강남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아주 거세게 요구를 하는지 이렇게 좀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 보궐선거 이 출구조사 보니까 이 강남에서 한 70% 이상이 오세훈 시장을 찍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강남의 부분에서 서초라든지 다른 강북 지역에 있는 구청장들도 사실은 겉으로 말은 못하지 정순균 청장처럼 상당히 동조하는 그런 기류가 아마도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아주 중하업까지 멀리 너무 퍼져 있는 거예요. 부동산 민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일회성, 단발성이 어떤 정책으로 풀기는 힘들다. 이 민심 전체는 단순한 일관성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국정 전반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거리두기 방안이 중앙정부랑 따로 가겠다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불편을 감수하자 하는 취지의 말하자면 국민 불편을 어느 방법이 더 경제적인 타격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매출 타격을 줄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 도 때문에 그럼?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업장에 입장하기 전에 이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한 검사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업장에 입장을 하기를 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입장이 조금 늦어질지언정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도록만 해드려도 판정 정확도가 낮고 특히 무증상 감염자의 민감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물론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있으니까 식약처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민생 현장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은 각 부처의 대변인실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식약처에 신청되어 있는 자가검사 키트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3월 중순에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허가 가이드라인을 이미 업체에 공개를 하고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식약처에 신청이 된 항목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료 이제 처방까지 해서 보내주고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이제 통보해주고. 요즘에도 검사가 나오는데 한 4일 정도 걸리나요? 아니요. 요즘은 다음날 아침은 나옵니다. 하루에 나옵니까? 하루. 아침에 일찍 하면
저녁에 나오고요. 저녁 때도 나오고. 네. 다들 이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예. 빨리 가드리는 게 좋아요. 앞으로 2년 뒤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에서 방류됐을 때 예상되는 이동 경로입니다. 해양 조건에 따라서 오염수의 확산 경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방류한 오염수는 여기에 있는 쿠로시오 해류를 지나서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서 5년 아니면 미국 서부 연안에 도착하고요. 우리나라 제주에는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 사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세계의 바다가 위협을 받는 거죠. 방사능 오염수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10년 전인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최대 9.0의 강진이 일본 동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높이 10m에 달하는 거대한 쓰나미까지 덮쳤고요. 인명피해도 상당했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원자로를 식힐 냉각장치의 가동이 멈췄고 연쇄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폭발 후에도 해결료는 계속 핵 분열을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방출했고요. 온도를 낮춰야 했습니다. 급한 대로 도쿄전력은 바닷물을 끌어다 냉각수로 사용을 했고요. 해결료와 직접 닿은 냉각수는 방사성 물질을 머금은 오염수가 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시설을 거치면 냉각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잘 처리해도 방사선인 베타선을 가지고 있는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말처럼 WHO의 식소 기준의 7분의 1로 희석해서 방류해도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희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사실 밖으로 나오게 되면 기준치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몸속에서 그것이 농축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걸 또 사람이 먹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순하게 기준치보다 이하다라고 해서 괜찮다 이렇게만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삼중수소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사성 물질들도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축적되면 위험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들에 들어있는 각종 방사성 물질들은 뇌와 심장, 또 갑상선과 뼈에 축적될 수 있고요. 각종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한 번 더 보시죠. 우리나라와 일본 해역에만 확대해서 보면 제주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동해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서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세한 해류로 서해에도 오염수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면의 모든 바다가 위협을 받습니다. 일본은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안과 대기 방출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양 방류가 조금 더 저렴한데요. 전 세계인을 위한 공익보다는 비용을 우선해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죠.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분주해졌습니다. 우리가 동원 가능한 수단은 무엇인지, 또 국제법적으로 실효적인 조치가 있는 건지 해양수산부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김현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에게 좀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염수 처리 과정과 그 방출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우리 혼자 할 것이 아니라 관련국 다 같이 중국, 대만, 우리하고 손을 잡고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얼마나 방류할 것인지, 그리고 아무리 그 처리를 해도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는데 삼중수소 희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매일 얼마 정도 방류할 것인지, 방사선이 그 1리터당 1,500베크렐 이하 있어야 비로소 안전한데 과연 그렇게 하는 건지, 400배, 500배 바닷물을 희석한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지 우리 대표가 직접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우리 정부가 또 해양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국제법을 거론하면서 일본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거든요. 이 국제법이 무슨 내용이고 또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국제 평화, 호혜 평등 이거죠.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평화롭게 살고 다른 나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설사 해를 끼칠 때는 반드시 그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상의해야 된다. 이런 기본 원칙인데요. 일본이 그걸 어긴 거죠. 그동안 일본 정부가 너무 비밀주의를 택해서
일체 말하지 않고 이걸 방출도 전격적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강력히 항의해야 되고요. 또 1972년 폐기물 조약이 있습니다. 그 조약을 과연 지키면서 일본이 이 방출한 건지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거를 검증을 해야 될 텐데 이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한 방법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서 예. 일본이 이 국제조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 뭐 가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본안 소송을 해서 일본이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그렇게 예. 방법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예, 검증을 하려면 또 일본의 좀 동의가 필요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겁니까? 원칙적으로 그 동의해서 그 국제해양법재판소 가야 되는데요. 예. 근데 예외적으로 한 나라가 제소를 하면 다른 나라가 응하면 또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예.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백진현 한국인 소장이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뭐 절차상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그 가처분 제소 그러니까 방류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제소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현실성이 있는 조치입니까? 현실성이 있지요. 왜냐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은 그게 언제 될지 모르고 그동안 이미 다 오염이 되면 그 다음에 뒤늦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예. 아예 방출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적극적으로 일본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됩니다. 일본 법원에도 가처분을 신청할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쭉 듣고 보면 사실 검증이라든가 뭐 배상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관련국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자니까요. 예. 이 두 나라가 일단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방출 과정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계속 그 검사를 해서 과연 어느 정도 물의 오염수가 방출됐는지 그리고 수산물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과연 그것이 인체에 피해가 없는지 그거를 중국과 우리나라 대표들이 참여해서 그 과학적으로 판단한 후에 일본 정부에 그걸 제기해서 또한 그 국제해양법재판소도 그 제출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막아야 되겠죠. 예, 그 해류를 따라서 가면 뭐 중국이나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은 오늘 좀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아마도 좀 이해가 낮은 것 같은데 미국은 아무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요즘 정치적으로도 일본은 그 미국하고 최근에 좀 가까운 관계니까 아마 좀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마 부정확하게 일본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우리 대표가 미국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상은 이렇게 심각하고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제조약도 따르지 않았고 또 이런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 이걸 예. 설득하면 미국도 이해할 겁니다. 공동의 목소리를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이 같이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변호사님, 지금까지 역사 중에요 해양물 이렇게 폐기를 해서 좀 뭐 승소한 사례라든가 규제한다든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즘 해양 폐기물 사건이 굉장히 많고요. 그거는 그 법원에 제소하면은 법원에서 그 피해를 인정해서 그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를 대리해서 그런 소송 많이 해봤는데 반드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양 방류가 이뤄지게 되면요, 당장 우리나라 어업 피해도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피해 배상이라든가 보상 같은 것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하면 또 심지어는 적용 법규도 대한민국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국제사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 시민단체도 반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단체도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대를 하면 좀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연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시민단체, 어업단체, 그리고 그 피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이분들과 연대해야 좀 더 실효성 있고 일본 정부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끝까지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트 위에서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시민이 직접 구조했습니다. 때마침 회의를 위해 동해안에 온 수상안전 강사 일행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뒤집힌 보트 뒤로 낚시통을 안고 간신히 바다 위에 떠 있는 남성. 이를 지켜본 누군가가 속옷만 입은 채로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사천해변 앞바다에서 40대 낚시꾼이 높은 파도에 흔들려 바다에 빠졌습니다. 때마침 강릉으로 회의를 왔던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수상안전강사 일행이 물에 빠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든 건 45살 강병수 씨로 일행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거기 세 분 중에 야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사히 구조를 마친 강 씨. 그런데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뒤집힌 보트까지 꺼내옵니다. 구조를 지켜보던 일행이 화면으로 보기에도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던 건 모두 수상안전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일행이 가져온 옷으로 체온을 유지해 안정을 취했고 무사히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임신부 등 30여 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습니다. 오늘날 12시 45분쯤 전주시 장동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직후 주민 24명이 구조되고 12명이 스스로 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남 함양군 서하면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에서 화물차 3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장 정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2시간 넘게 정체를 빚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된 도심 속 시속 50km 제한 속도가 오늘 17일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은 오늘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열고 전면 시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제한속도를 도시 주요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지난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할 당시에 살려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던 수용자들이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지난 2월 수용자 4명에 대한 자체 조사를 거쳐서 훈계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대다수 포함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제1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 등 그동안 검찰을 비판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프로배구 챔프전이 1승 1패 균형을 맞춘 채 내일 3차전에 돌입합니다. 체력이 승부의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서분국 기자입니다. 범실 25개를 쏟아내며 1차전 완패를 당했던 대한항공. 우승 확률 70%로 챔피언 보증수표격인 1차전 승리를 내준 대한항공은 2차전을 마치 최종전 끝장 승부처럼 임했습니다. 리베로는 경기 중반 경련으로 쓰러졌고 지금 또 오은열 선수 다리에 경련이 나고 있죠. 네. 오늘 오은열도 활동량이 정말 많았거든요. 생애 처음 이틀 연속 경기를 치른 외국인 에이스는 네트 행운 속에 39점을 폭발하며 풀세트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Al final, pero sabía que tenía que dar lo máximo. Lo último que me quedaba tenía que darlo para ganar el juego. Y eso pasó en el quinto set. 시즌 중반 확진자로 리그가 2주 쉰 탓에 챔프 1, 2차전과 3, 4차전을 휴식 없이 이틀 연속 치르게 된 남자 배구 챔프전. 우리카드의 촘촘한 수비를 의식한 대한항공은 범실에 아랑곳 없이 2차전 더 강한 공격을 시도했고 결과는 1승 1패 팽팽한 균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를 쉬고 장충 3, 4차전에 돌입하는 두 팀 모두 변수는 체력. 특히 플레이오프 포함 일주일 4게임을 소화한 우리카드는 시리즈가 길어질수록 부담입니다. 1승 1패의 경우 3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무려 85%. 과감한 대한항공,
신중한 우리카드 모두 5차전은 없다는 배수진 속에 챔프전의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오늘 퇴근길은 찬바람에 대비해서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4월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것은 2004년 한파특보 개정 이후 처음입니다. 내일 아침 강원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서울 기온이 3도, 대전은 4도, 부산은 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안팎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14도에 머물겠고 대전 17도, 광주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맑은 하늘에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모레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과 수도권에는 영서지방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